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레딧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해 보였던 한 결혼이 한밤중에 사고를 계기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믿음, 배신,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며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실제 레딧에 올라온 이 사연을 통해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가 스스로의 삶을 되찾게 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내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형부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의 지난 연애가 마치 드라마 속 달콤한 사랑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나는 새벽 2시쯤 시외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은 차량 사고가 발생했고 그 차에 아내와 함께 타고 있던 남자의 이름을 간호사에게서 들으며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 한마디는 해가 뜨기도 전에 두 가정을 무너뜨렸다. 내 이름은 강도윤이고 나이는 33살이다. 나는 수도권 물류회사에서 운영관리자로 일하고 있는데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트럭이 멈추고 화물이 사라지고 새벽 3시에 물류센터가 아수라장이 될 때 모든 문제를 수습하는 사람이다. 월급은 나쁘지 않고 이 일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아내 서지은과 나는 6해를 함께했고 결혼한 지는 4해였다. 그녀는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며 전국을 돌아다녔고 학회, 거래처 미팅, 지방 출장이 잦았다.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 설명을 준비해 두었고 누구든 안심하게 만드는 미소와 자신만 바라보게 만드는 묘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나는 내가 정말 운이 좋다고 믿었다. 현실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언니 서유진은 약 8해 전에 박민석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에 단독주택을 마련했고 6살과 4살인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다. 박민석은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일했는데 그 사실을 항상 강조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면서도 최근 계약이나 투자 이야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사람이었다. 늘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녔고 수입차를 몰았다. 나는 그가 피곤한 사람이라고 느꼈지만 가족이었기에 명절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수익률과 투자 구조 이야기에 감탄하는 척했다. 유진은 행복해 보였고 아이들도 밝았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금요일 저녁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같은 노선에서 화물차 세대가 연달아 고장나는 바람에 10시간 넘게 전화와 문제 해결에 매달린 뒤였다. 집에 돌아온 나는 따뜻한 음식과 샤워, 그리고 소파만을 원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 아내는 이미 짐을 싸둔 상태였고 작은 여행 가방이 문 옆에 놓여 있었으며 차키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주말 동안 언니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형부는 또 출장 중이고 언니가 혼자 아이들을 돌보느라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였다. 나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좋은 자매라면 당연히 할 행동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가방을 차까지 옮겨주며 기름값은 괜찮은지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내 뺨에 가볍게 키스하고 내가 괜히 걱정한다며 도착하면 연락하겠다고 했다. 나는 평범한 남편처럼 손을 흔들며 그녀를 배웅했고 집에 들어와 남은 음식을 데워 먹은 뒤 잠들었다. 밤 8시쯤 그녀는 무사히 도착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언니 집거실로 보이는 사진을 보내왔다.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답장을 보내고 그대로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새벽 2시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상대는 병원 직원 특유의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내 이름과 아내의 남편이 맞는지를 확인한 뒤 1시간 전 교통사고로 아내가 국립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다고 말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런데 그녀는 이어서 아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은 박민석이었고 그 역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어두운 거실에 서서 그 이름을 곱씹었다. 출장 중이라던 형부가
새벽 2시에 언니 집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도로에서 내 아내와 같은 차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은 단번에 모든 퍼즐을 맞춰주었다. 간호사는 내가 아직 통화 중인지 물었고 아내가 나를 찾고 있으며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형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부엌 식탁에 앉아 벽을 바라본 채 알 수 없는 번호들로부터 계속 울리는 전화 진동을 멍하니 듣고 있었다. 아내는 언니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형부는 출장이라고 속였으며 그 둘은 결국 함께하다 사고로 모든 것이 드러나 버렸다. 한밤중에 전신주를 함께 들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산은 복잡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정확히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래서 아침 6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를 걸었다. 그 시간쯤이면 유진은 이미 깨어서 아침을 준비하고 토요일 일정에 맞춰 아이들을 챙기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유지하며 지은이 일어났는지, 밤은 잘 보냈는지, 혹시 필요한 건 없는지 물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유진의 목소리는 분명히 당황해 있었다. 그녀는 지은이 거기에 없다고 말했다. 거의 2주 동안 본 적도 없다고 했다. 내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나는 목소리를 흔들지 않고 민석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에게 전할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해봤는데 닿질 않았다며 혹시 괜찮은지만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또 한 번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유진은 민석이 덴버로 출장을 가 있다고 말했다. 목요일 저녁에 떠났고 몇 달째 준비하던 큰 상업 계약 때문에 월요일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덴버 말이지, 그렇지 않냐고 덧붙였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며 모든 게 괜찮다고 했다. 내가 착각한 것 같다고 말한 뒤 그녀가 더 묻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이중 확인이었다. 아침 8시쯤 경찰 비긴급 전화로 전화를 걸어 밤사이 발생한 사고 차량들이 어디로 견인되는지 물었다. 그들은 시내 동쪽에 있는 차량 보관소 주소를 알려줬다. 나는 샤워를 하고 제대로 된 옷을 입은 뒤 엔진 오일 맛이 나는 것 같은 커피를 마시고 아침 9시쯤 보관소로 향했다. 차는 말라 죽은 잡초가 뒤엉킨 철망 울타리 근처 구석진 곳에 놓여 있었다. 멀리서도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은 더 참혹했다. 앞부분은 찌그러진 음료수 캔처럼 구겨져 있었고 아뷰리는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머리바지와 대시보드, 운전대에는 말라붙은 피가 남아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운전석 문은 안쪽으로 기괴하게 휘어 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사고 차량 주위를 돌며 휴대전화로 모든 것을 촬영했다. 경찰관이 남긴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새벽 1시 45분쯤 국도 12호선을 따라 남쪽으로 주행 중이었고 제한 속도 시속 45km 구간에서 시속 70km로 달리고 있었다. 운전자는 지은이었고 곡선 구간에서 차량을 제어하지 못해 조수석 쪽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두 바퀴를 돌며 배수로에 떨어졌다고 적혀 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기록해 두었다. 충돌 지점이 조금만 더 왼쪽이었더라면 민석이 앉아있던 쪽은 완전히 찌그러졌을 거라는 내용도 있었다. 뒷좌석에는 하룻밤용 가방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지은의 가방은 반쯤 열려있었고 옷가지들이 흘러나와 있었다. 나는 뒷문을 열어 가방을 끌어당겼다. 속옷이었다. 작은 세면도구 가방도 하나 더 있었는데 안에는 피임용품과 마사지 오일, 향초 같은 것들이 여행용 크기로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이것은 순간적인 실수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계획된 일이었다. 나는 가방과 내용물, 의심을 살 만한 모든 물건을 빠짐없이 촬영했다. 그때 앞좌석 사이에 끼어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가죽 서류철이었다. 예상대로 모서리에는 민석의 이니셜이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안을 넘겨보았다. 대부분은 명함과 부동산 홍보 전단지였고 이해하기 힘든 메모 몇 장이 끼어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띄었다. 퍼시픽 트러스트 모기지의 대출 담당자 명함이었고 뒷면에는 민석의 글씨로 내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모기지 회사 명함에 적힌 내 주소가 그의 서류철 안에 들어 있었다. 그 의미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 명함도 촬영한 뒤 모든 것을 원래 있던 그대로 되돌려놓고 트럭으로 돌아왔다.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최악의 선택이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것을 기록하고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야 했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다. 내가 냉정함을 잃었을 때 대신 냉정하게 생각해줄 사람, 흩어진 정보를 계획으로 바꾸는데 익숙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친구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현과 나는 물류회사에서 거의 7해 동안 함께 일해왔고 그는 해병대 출신이었다. 나는 병원에서 받은 전화, 두 사람의 거짓말, 차량 보관소에서 본 것들, 그리고 뒷면에 내 주소가 적힌 모기지 회사 명함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말을 끝내자 그는 커피를 한 모금 길게 마시고 컵을 내려놓은 뒤 내 머릿속에 깊이 남을 네 마디를 말했다. 전부 기록해. 아무도 믿지 마. 우리는 그 뒤로 4시간 동안 시간 순서를 정리하며 하나씩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지은과 나는 그동안 각자 다른 일정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회사 명의로 된 휴대전화 요금제를 쓰고 있었지만 나는 몇 해 전 자동이체를 설정해주면서 지은의 로그인 정보를 알고 있었다. 노트북으로 그녀의 계정에 접속해 통화 기록을 내려받기 시작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만 알면 패턴은 너무도 분명했다. 지난 6달 동안 민석의 번호로 걸린 전화가 수백 통이었다. 몇 분짜리 통화도 있었고 1시간을 넘기는 통화도 있었다.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 정오 무렵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의 점심시간이었다. 나는 책상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 시간에 그녀는 언니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문자 기록은 더 끔찍했다. 통신사에는 내용이 아니라 메타데이터만 남아있었지만 그 양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다. 하루에 40통이 넘는 날도 있었고 나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을 시간인 새벽 2시에도 오간 기록이 있었다. 그 밤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가겠다고 했고 거실에서 책을 읽겠다고도 했다. 아침이 되면 소파에서 자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곤 했는데 쿠션 옆에는 항상 화면이 아래로 향한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나는 통화 기록을 그녀의 업무 일정표와 대조했다. 지난 6달 동안 있었던 모든 외박 출장은 민석과의 통화가 급증한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 학회, 고객 저녁 식사, 친구들과의 주말 여행까지 예외가 없었다. 4월에 그녀가 제약 관련 서밋 때문에 휴스턴에 간다고 했던 일주일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민석의 번호로 걸린 전화는 신통이었고 휴스턴 지역 번호로 걸린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다. 재현은 민석의 소셜미디어를 찾아 교차 확인을 시작했다. 그 결과 바로 그 주에 민석이 휴스턴의 한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기록이 나왔다. 계정도 플랫폼도 달랐지만 도시와 날짜는 완벽히 일치했다. 나는 신용카드로 넘어갔다. 지은과 나는 생활비만 공동으로 관리하고 개인 재정은 대부분 따로 썼다. 나는 그녀의 개인 명세서를 수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존재조차 몰랐던 신용카드가 하나 더 있었다. 명세서는 그녀의 회사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전화 계정에 연결된 금융서비스 목록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결제 내역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가본 적 없는 호텔, 학회가 열리지도 않은 도시의 레스토랑, 커플 마사지를 받은 부티크 스파, 한 번도 착용한 적 없는 보석 구매 내역까지. 최소 7달이었다. 적어도 7달 동안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었다. 7달 동안 매일 아침 내 얼굴을 보며 아무 일도 없는 척했고 7달 동안 함께 일정표를 맞추며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 나는 우리가 진짜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말이다. 재현은 민석의 부동산 회사에 대한 공개 기록을 조회했다. 15분도 채 걸리지 않아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다. 박민석 홀딩스 유한회사는 9달 전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상태였다. 공개 기록이었다. 그의 사업은 잘못된 투자와 경기 침체 속에서 엎어진 상업 프로젝트 때문에 빚에 잠겨 있었다. 그제야 모든 시간표가 맞아떨어졌다. 민석의 제국이 무너진다. 민석은 현금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아내의 여동생과 불륜을 시작한다. 그 여동생은 우연히도 시가 약 3억 원이 넘는 상속주택을 대출 없이 보유한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다. 서류철 안에 있던 내 주소가 적힌 그 모기지 회사. 명함은 갑자기 훨씬 더 음산하게 보였다.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아주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재현은 즉시 내 신용을 동결하고 모든 계좌에 알림을 설정하며 내 동의 없이 어떤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는지 은행에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오후 3시쯤 재현은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고 내가 유진에게는 이미 말했는지 물었다. 나는 아직이라고 답했다. 그 대화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워 계속 미루고 있었다. 유진은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민석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삶을 쌓아왔고 그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내가 지은을 신뢰했던 것과 똑같이 나는 유진에게 혼자 있을 시간이 생기면 전화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중요한 이야기이고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녀는 1시간도 되지 않아 전화를 걸어왔다. 민석이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며 덴버 호텔에도 그의 이름으로 된 예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덴버 출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말했다. 병원에서 받은 전화, 사고, 새벽 2시에 지은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민석, 정성스럽게 준비된 하룻밤용 가방, 7달치 통화 기록과 맞아떨어지는 이동 일정까지 전부 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내가 정말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에게 사진이 있다고 말했다. 통화 기록도 있고 신용카드 명세서와 이동 일정표도 모두 확보했다고 했다. 사고 차량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도 말했다.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그제야 유진은 몇 달 전부터 민석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털어놓았다. 설명할 수 없는 잦은 야근, 집 밖이나 차고에서 몰래 받던 전화들, 본인은 사준 기억이 없는 새 옷과 시계들, 공동카드에 찍힌 이해되지 않는 결제 내역들. 그녀는 스스로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설득해왔다고 했다. 아무 남자도 그렇게까지 망가진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아내의 친동생과 바람을 피우는 일 같은 건 있을 수 없다고 믿으려 했다는 것이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냐고 했다. 민석이 그 사람이었다. 나는 나 역시 지은에 대해 똑같이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우리 둘 다 등을 맡겨야 할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나는 아침이 되자마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내가 가진 모든 금융계좌를 완전히 잠글 거라고 말했다. 유진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민석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다. 전화를 끊은 뒤 재현과 나는 2시간 넘게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종이 문서와 디지털 파일, 그리고 지은이 존재조차 모르는 이메일 계정으로 설정한 클라우드 저장소까지 준비했다. 불륜에 대한 증거는 이미 충분했지만 내 주소가 적힌 그 모기지 회사 명함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민석은 돈이 없었고 사업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집이 그의 서류철 안에 들어있었을까? 그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 사고가 그 계획을 멈춰 세웠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내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최악의 상황을 피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재현이 말해준 대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은행이었다. 계좌 보안 관련 상담을 요청했고 2번이나 연결을 거친 끝에 사기 대응 부서의 관리자를 만났다. 신원 확인에 5분가량이 걸린 뒤 그녀는 내가 주택담보한도 대출 신청건 때문에 전화한 것이냐고 물었다. 순간 위장이 아래로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무슨 주택담보대출 신청이냐고 되물었다. 그녀는 4주 전에 4명의 주택을 담보로 한 신용한도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고 나를 주채무자로 서지은을 공동채무자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금액은 8,500만 원이었다. 그 집은 할머니에게서 상속받은 집이었고 지은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집이었다. 관리자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공동채무자의 이름이 등기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 추가 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승인 여부 확인을 위해 2주 동안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좌에 등록된 연락처가 음성 사서함으로만 연결되는 번호로 변경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변경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 부엌 식탁에서 수없이 많은 서류를 함께 작성해왔다. 나는 아내에게 숨겨야 할 것이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즉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계좌를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그렇게 처리해 주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려주었다.
같은 시기에 주소 변경 요청도 들어와 있었고 모든 명세서를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어느 소도시의 사서함으로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만약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나는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채권 추심이 시작되고 나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했다. 나는 감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은 뒤 곧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다. 40분 동안 최악의 재즈 퓨전을 들으며 대기했다. 고장난 화물차 세대를 주 경계 넘어 재배치하는 게 이 사람들 전화 받는 것보다 빠를 정도였다. 중간에 색소폰 솔로가 시작되자 그걸 멈추게 하려고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할 뻔했다. 마침내 상담원과 연결되었고 3주 전에 누군가 내 개인 카드에 서지은을 추가 사용자로 등록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제출된 주민등록번호가 계좌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차단되었다고 했다. 같은 시기, 같은 패턴,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세 곳의 신용평가 기관 모두에 사기 경고를 설정했으며 모든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그 뒤 부엌 식탁에 앉아 민석의 서류철에서 발견했던 그 명함을 바라보았다. 퍼시픽 트러스트 모기지. 방금 내 할머니 집을 담보로 8,500만 원 대출을 처리하려 했던 바로 그 회사였다.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그날 저녁 재현이 집으로 와서 추가로 확보된 서류들, 사기 경고 내역, 신용 동결 확인서, 은행과의 통신 기록을 함께 정리해 주었다.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시간표에 추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동시에 더 끔찍해지고 있었다. 민석은 돈이 필요했다. 민석의 사업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지은은 거기에 끌려 들어갔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스스로 그 생각을 해냈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둘은 몇 달 동안 함께 움직이며 거액을 빼돌릴 계획을 세워왔다. 목표는 할머니에게서 상속받은 내 집이었다. 나를 잠시만 치워두면 담보 가치를 뽑아내고 사라질 수 있다고 계산했을 것이다. 재현은 지은이 결국 나를 떠날 생각이었냐고 물었다. 나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돈을 챙긴 뒤 이혼할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돈을 챙긴 채 결혼을 유지하면서 민석은 따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둘이 함께 도망쳐 나와 유진과 나만 모든 책임을 떠안게 하려 했을 수도 있다.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계획도 실행할 수 없었으니까. 수요일 아침 나는 시내로 차를 몰아 이혼 전문 변호사 박준호를 만났다. 휴대전화 기록, 카드 명세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서류, 사기 경고 내역, 재현과 이틀 동안 정리한 시간표까지 전부 보여주었다. 그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약 1시간 반이 걸렸다. 서류를 덮은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최근 몇 년 사이 본 사례 중에서도 가장 깔끔한 별도 재산 사건이고 사기 정황이 명확한 유책 이혼 사유까지 갖추고 있다고 했다. 전략은 명확했다. 그 집은 결혼 이전에 상속받은 별도 재산이고 혼인 재산과 섞인 적이 없었다. 지은은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었다. 주택담보대출 시도는 금융사기의 증거였고 분류는 유책 이혼을 성립시키는 결정적 근거였다. 그는 금요일까지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했고 지은에게 어떻게 서류를 전달하길 원하는지 물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날 아침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목요일에 병원으로 가서 민석을 직접 마주하겠다고 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며 내가 같이 있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어차피 병원에 갈 생각이었다면 이왕이면 제대로 끝내고 싶었다. 나는 박 변호사에게 목요일 오후까지 모든 걸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증인이 있는 상태로 직접 서류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적어 내려가며 집행인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목요일이 되자 지은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다. 갈비뼈 골절, 쇄골 골절, 뇌진탕, 이마를 가로지른 봉합 자국, 최소 일주일은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민석은 상태가 훨씬 심각했다. 골반이 산산조각 났고 뇌출혈에 척추 압박 문제까지 있었다. 회복까지는 몇 달이 걸릴 거라고 했다.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참으로 어울리는 결말이었다. 사고 이후 지은의 부모는 끊임없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는 지은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왜 내가 병문안을 오지 않는지 계속 묻고 있다며 울먹였다. 아무 이유 없이 잔인하고 보복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는 음성 메시지로 나를 냉혈한 무정한 인간,
자기 딸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들에게 이건 단지 힘든 시기 하나였고 모든 가정이 겪는 문제였으며 결혼이란 용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나는 모든 음성 메시지를 무시했다. 그들은 아직 민석 이야기를 몰랐다. 유진은 자신이 직접 말하고 싶다고 했다. 소중한 사위가 다른 딸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의 표정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다. 목요일 오후 나는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박 변호사가 보낸 집행인 레이먼드는 다른 차를 타고 뒤따라왔다. 주차장에서 유진을 만났을 때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나를 안으려는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아침 이미 민석을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 병실로 들어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부인했다. 오해가 있을 뿐이라며 지은은 동생 같은 존재라고 했다. 하지만 유진이 통화 기록을 꺼내자 태도를 바꿨다. 지은이 먼저 유혹했고 몇 달 동안 계속 들이대다 결국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서류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실을 나왔다고 했다. 그날 오후 바로 이혼 소송을 접수했고 변호사는 이미 양육권 문제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제 남은 건 지은이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지은은 침대에 상체를 세운 채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멍이 퍼져 있었고 한쪽 팔은 붕대로 고정된 채였으며 환자복은 어깨 한쪽이 흘러내려 있었다. 그녀는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닷새 동안 속으로 되뇌었을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듯 안도감이 얼굴을 덮었다. 도윤아.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와줘서 고마워. 며칠 동안 계속 널 찾았어. 왜 오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됐어. 너무 무서웠어. 간호사들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내가 절대 오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하며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설명해야 할 게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상황이 나쁘게 보인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했다. 제발 설명할 기회만 달라고. 모든 게 너무 복잡해졌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그리고 지은이 계속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만해.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절박한 안도감이 사라지고 대신 당황이 떠올랐다. 그때 내 뒤에 서 있던 레이먼드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매우 전문적이고 차분했다. 그는 그녀의 법적 이름 전체를 확인했고 서지은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물었다. 확인이 끝나자 봉투를 건네며 정식 송달 문구를 읽어 내려갔다. 지은은 그 서류를 마치 외국어로 쓰인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봤다가 문가에 서 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단단해져 있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민석에 대해 알고 있어. 호텔방들, 7달 동안의 전화와 문자, 도윤이 집에 대해 진행하려 했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사기, 전부 다 알고 있어. 지은의 얼굴은 단 몇 초 사이에 여러 감정을 빠르게 오갔다가 결국 상처받은 무고함에 멈췄다. 아니야, 넌 몰라. 민석이 날 조종했어. 그는 자기 결혼이 얼마나 불행한지 계속 말했어.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직접 속옷을 챙겼어. 내 우편물을 빼돌리려고 사서함을 만들었고 내 신용카드에 이름을 올리려 했고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집으로 대출을 시작했어. 이건 혼란이 아니야. 계획이었어. 지은이 다시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유진이 끊어버렸다. 너 이제 내 동생 아니야. 그 말은 공기 속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 지은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유진에게 손을 뻗고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며 제발 한 번만 들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유진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걸어나갔다. 나도 그 뒤를 따랐다. 복도 끝까지 지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따라왔다. 간호사 한 명이 우리를 스쳐 병실로 달려들어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의 부모가 두 사람 모두 전화로 나를 몰아붙였다. 분노로 말이 안 나올 정도였다. 다친 딸을 병원 침대에서 기습했다고,
유진을 거짓말과 조작으로 자기 동생에게서 떼어 놓았다고 했다. 그들은 예전부터 내가 차갑다고 느꼈고 이제야 확신이 섰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민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7달 동안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짓말들에 대해 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다. 그들은 변명일 뿐이라고 했다. 지은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다친 아내를 버리기 위해 정당화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유진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틀 뒤 유진은 민석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로 지은의 부모는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제야 전체 그림을 본 모양이었다. 그 다음 4달은 두 사람의 인생이 슬로 모션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간이었다. 지은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부모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미 할머니 집의 자물쇠를 모두 교체했고 지역 경찰과 함께 어디까지가 무단 침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상담도 마쳐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찾아왔다. 첫 주에는 2번, 둘째 주에는 3번이나 나타났다. 옆집에 사는 진 씨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을 주었다. 60대에 은퇴한 전기 기술자였는데 택배 도난에 집착하다시피 해서 자기 집 전체는 물론 우리 집 절반까지 감시하는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있었다. 방 3개짜리 집에 카메라가 7대나 있었다. 그는 다람쥐도 믿지 못한다고 했는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가 4번 카메라에 따로 설정된 다람쥐 추적 각도를 보고서야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내가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는 지은의 차가 우리 집 진입로에 나타날 때마다 날짜와 시간, 머문 시간, 번호판까지 전부 기록하기 시작했다. 셋째 주에는 지은이 현관문 앞에 서서 45분 동안 계속 문을 두드렸다. 그 장면은 전부 카메라에 찍혀 있었다. 나는 회사에 있었지만 진 씨가 전화를 걸어 문에 쪽지를 남기고 갔다고 알려줬다. 박 변호사는 그녀의 변호사에게 접근 금지 요청 서한을 보냈다. 그녀는 무시했다. 5째 주, 지은은 자정 무렵 다시 나타났다. 진 씨의 카메라는 모든 걸 잡아냈다. 현관문을 시도하고 뒷문을 시도하더니 차고로 가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억지로 열려는 듯 난폭하게 흔들었다. 그마저도 실패하자 차고 문 아래쪽 패널을 금속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세게 걷어찼다. 그리고 거기 서서 그녀는 집을 향해 10분 넘게 더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차를 몰고 떠났다. 차고문 사건 이후 박 변호사는 군청 보안관 사무소에 공식적인 출입 금지 명령을 접수했다. 지은에게는 내부지에 다시 나타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통지가 전달되었고 그녀의 변호사는 수령 사실을 인정했다. 법적 기록은 빈틈없이 정리되었다. 나는 진 씨에게 다시 나타나면 말다툼하지 말고 바로 전화만 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방문은 계속되었다. 어떤 날은 길 건너편에 차를 세워두고 집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고 어떤 날은 내가 분명히 보도록 일부러 천천히 인도를 지나갔다. 나는 그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기록 파일에 추가했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 박 변호사는 철저했고 공격적이었다. 그는 유책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불륜 증거를 첨부했고 사기 관련 문서도 함께 제출했다. 또한 별도 재산법과 사기 시도 기록을 근거로 상속주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지은의 변호사는 모든 걸 부인하려 했다. 하트엘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그는 우리가 함께 살았으니 그 집은 혼인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단순한 오해였다고 말했다. 또 지은은 민석에게 조종당한 피해자일 뿐이며 그의 계획에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그 주장들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지은이 민석에게 먼저 전화를 건 기록이 대부분이라는 통화 내역을 제시했고 호텔 비용의 절반을 그녀 명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제출했다. 그녀 이름으로 임대한 사서함 기록, 카드 사용자 추가 시도, 그녀의 서명이 들어간 주택담보대출 신청서까지 모두 공개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 공모였고 명백한 배신이었다. 판사는 2차례의 심리 동안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독서용 안경을 쓴 연륜 있는 여성 판사였고 변명에는 전혀 관용이 없었다. 그녀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점, 우편물 전환, 무고한 피해자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기 문서에 이름이 등장하는지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다. 지은의 변호사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 3번째 심리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 집은 별도 재산으로 인정되었고
사기 시도는 혼인 재산 낭비로 간주되었다. 판사는 재산을 6대4로 나에게 유리하게 분할하고 지은이 자신의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지은은 판결을 듣고 웃었다. 내가 그녀의 가장 좋은 시절을 훔쳤고 이제는 미래까지 훔친다고 말했다. 판사는 배우자의 상속 재산에서 8,500만 원을 빼내려 한시도가 법정에서 동정을 얻기는 어렵다고 차분히 지적했다. 한편 유진의 이혼은 훨씬 더 난장판이 되고 있었다. 민석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파산 상태라 나눌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고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진이 아이들을 자신에게서 떼어 놓으려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유진의 변호사는 그의 재정을 깊이 파고들었고 어머니 명의의 계좌들을 찾아냈다. 사고 몇 주 전 이뤄진 현금 이체, 공개된 명세서에는 없던 가상화폐 구매 내역도 드러났다. 민석은 몇 달 전부터 도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최대한 돈을 빼낸 뒤 범죄인 인도 협정이 허술한 나라로 사라질 생각이었다. 그 사고가 모든 걸 망쳤다. 그의 부상은 처음 2달 동안 상시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했다. 서 있기도 힘든 사람이 사라지기는 어려웠다. 아내의 변호사가 포렌식 회계를 이유로 모든 자산을 동결한 상황에서 숨겨둔 계좌에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유진은 집을 지켰고 아이들의 주 양육권을 확보했다. 민석은 향후 16년 동안 지급해야 할 양육비 판결을 받았다. 그의 부동산 회사는 공식적으로 해산되었고 업계 평판은 완전히 끝장이 났다. 상업용 부동산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다. 처제와 불륜을 저지르며 처남에게 금융 사기를 벌인 남자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석은 결국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지인의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단순 서류 업무를 하고 있었다. 두 건의 이혼은 같은 주에 마무리되었다. 내 것은 화요일, 유진의 것은 금요일이었다. 나는 집을 지켰고 노후 자금도 지켰고 무엇보다 제정신을 지켜냈다. 지은은 사기 조정분을 제외한 공동계좌 목만을 받았다. 장기 병가 중 제약회사에서 해고된 뒤 부모 집으로 완전히 돌아갔다. 내 이혼이 확정된 날 재현이 음식을 들고 찾아와 가구 배치를 바꾸는 걸 도와줬다. 사고가 난 지 6달이 지난 뒤 나는 몇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결심했다. 끝이었다. 토요일 오후 마당에서는 그릴 위에서 햄버거가 지글거리고 있었다. 유진은 아이들과 함께 오기로 했고 재현은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다. 진 씨는 허리가 괜찮으면 잠깐 들르겠다고 했다. 집은 이제 완전히 달라 보였다. 침실은 새로 페인트를 칠했고 거실 가구도 전부 바꿨으며 결혼 사진은 모두 내려두었다. 마침내 다시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오후 3시쯤 유진이 아이들과 함께 도착하자 아이들은 곧장 뒷마당으로 뛰어갔고 유진은 나와 함께 음식 테이블을 준비했다. 우리는 아이들 여름 캠프 이야기나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하다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 얼마나 묘한지 같은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이상한 방식의 우정을 쌓아왔다.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함께 겪은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이었다. 오후 4시쯤 재현이 여자친구와 함께 탄산음료가 가득 든 쿨러를 들고 도착했고 5시 무렵 진 씨도 나타났다. 허리는 멀쩡하다며 잔디 의자에 앉아 햄버거를 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조용하고 편안한 오후였다. 6시쯤 진 씨가 눈썹을 치켜 세운 채 집 앞을 바라보는 게 보였다. 나도 그 시선을 따라갔다. 지은이 진입로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과 달라 보였다. 더 말라 있었고 눈빛은 거칠어졌으며 사고 후유증인지 약간 절뚝거렸다. 손에는 서류가 든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고 처음 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재현에게 뒤집개를 넘기고 그녀가 뒷마당으로 오기 전에 가로막기 위해 앞으로 나갔다. 그녀는 내가 다가오는 걸 보고 약 5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3주 동안 계속 연락하려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연습한 것처럼 안정되어 있었다. 내 번호도 맞고 이메일도 맞고 이혼했다고 아무 연락도 안 받잖아. 이야기할 건 없어.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새 변호사가 재산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찾았어. 자산 분할을 다시 다툴 근거가 있다는 거야. 사기 주장은 과장됐고
나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도 없었어. 지은아. 나는 말을 끊었다. 박 변호사에게 이미 내 항소 시도에 대해 들었어. 기각됐어. 다시 논의할 건 없어. 끝났어. 지금 당장 떠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 말 좀 듣기 전까진 안 가. 6년을 함께 했잖아. 그 정도는 빚졌어.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 돌아서서 가. 아니면 경찰 부른다.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다. 정말 여기서 피해자 행세를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한 일들 이후에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기습해놓고 내 언니를 내 편에서 돌려세우고 전부 빼앗고 나만 빈손으로 남겼잖아. 너는 내 상속 재산에서 8,500만 원을 빼내려 했어. 내가 직접 가방 싸서 언니 남편이랑 자러 간 거야. 7달 동안 내 얼굴 보며 거짓말했지. 내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은 내 선택의 결과야. 그때 그녀는 뒷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봤다. 그릴 근처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유진도 보였다. 그녀의 얼굴을 스치는 감정은 노골적으로 취했다. 장난해.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시가 집에서 내 조카들이랑 저 여자가 있어? 내 인생을 망친 사람들하고 가족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은 내 선택으로 망가진 거야. 지금 당장 떠나. 마지막 경고야. 그녀는 뒷마당 쪽으로 걸어가려 했다. 내가 앞을 막아섰다. 비켜. 그녀는 거의 침을 뱉듯 말했다. 안 돼, 저건 내 조카들이야. 내가 볼 권리가 있어. 영원히 나를 막을 순 없어. 이건 정말 엉망이야. 이건 내 땅이고 넌 무단 침입이야. 진씨는 이미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 중이었다. 그 순간 지은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자기 권리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외치며 이 집은 원래 자기 것이어야 했다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내 팔을 세게 붙잡았다. 내가 뿌리치자 밀쳐버렸다. 그리고 울타리 근처에 있던 정원 말뚝을 집어들어 뒷문을 향해 던졌다. 빗나갔지만 외벽에 깊은 흠집을 남겼다. 지은은 나에게 소리를 지르다 유진에게 울타리 너머로 소리 지르기를 반복했고 나를 밀치며 뒷마당으로 들어가려 했다. 재현은 이미 아이들을 차고 안으로 데려가 시야에서 완전히 숨겨두었다. 진씨는 경찰과 통화 중이었다.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 지은은 진입로 근처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화장은 눈물에 번져 흐르고 있었으며 모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경찰은 빠르게 상황을 확인하고 나와 진씨의 진술을 받은 뒤 지은에게 일어나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다. 그녀는 거부하며 자기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소리쳤다. 경찰은 나에게 상황을 확인했다. 나는 우리가 2달 전에 이혼했고 여러 차례 무단 침입 끝에 보안관 사무소를 통해 공식 출입 금지 명령이 전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록된 위반 사항들을 확인한 뒤 다시 지은을 향해 돌아서서 정중하게 이 부지를 떠나 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다시 거부하며 변호사와 소송 이야기를 꺼내고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한 사람들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소리쳤다. 경찰은 사유지에서 소유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거부하는 행위는 주법상 명백한 무단 침입 범죄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차마 옮기기 힘든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자 경찰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차가 출발할 때까지도 지은은 창문 너머로 계속 소리를 질렀다. 내가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거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외쳤다. 나는 순찰차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지켜봤다. 그 다음 다시 그릴로 돌아가 재현에게서 뒤집개를 받아들고 누가 탄산음료 더 필요한 사람 있냐고 물었다. 재현은 컵을 들어 올렸고 유진은 그날 처음으로 웃었다. 진씨는 몇 년 만에 이렇게 시끄러운 구경을 한 건 처음이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해가 지는 동안 조용히 저녁을 마무리했다. 유진은 밤 8시쯤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잠든 채로 돌아갔고 재현과 그의 여자친구도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났다. 진씨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혹시 법정에서 필요할지 모르니 카메라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는 마지막 빛이 사라질 때까지 혼자 뒷마당 데크에 앉아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다. 비로소 집 같다고 느껴지는 고요였다.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에서 살아남는다. 나는 끝내 알지 못했던 사람과의 결혼에서 살아남았다.